윤영덕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주경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아프리카의 속담인데요.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요구됩니다. 여기 교육의 평등, 사회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3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 남구 학부모 정책 간담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이날 간담회는 시작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윤영덕 국회의원에게 쏟아지는 학부모들의 의견들로 뜨거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애들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신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애들 교육은 물론이고 또 돌봄에 있어서 우리 나라가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인지 또 제가 살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시간 되는 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 안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점점 커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었는데요. 학부모들의 의견을 꼼꼼히 들으며 교육 현장에 혁신을 준비하는 윤영덕 국회의원. 그가 새롭게 준비하는 교육 정책에는 이날 쏟아진 학부모들의 생생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사교육에서 조금 더 해방이 돼서 즐겁게 학교도 다니고 그런 방과후 활동도 좀 많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진짜 낙후가 됐어요. 교육 환경에서부터 책걸상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전 십수년 전 아주 나쁜 환경이라고 밖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귀 기울여 주셔가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개선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월 15일 열린 광주 전남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안 토론회. 부지런한 윤영덕 국회의원이 준비한 자리인데요. 물론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가 당면한 지방대 위기를 단번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고 또 중앙과 지방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인재는 지역에서 키운다는 구호 아래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과 교육 관련 단체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들이 토의됐는데요. 교육으로 광주의 부흥을 꿈꾸는 윤영덕 국회의원의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그 지역 인재들을 타 지역으로 유출, 특히 수도권으로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서 자신의 능력을 함양해서 이후 졸업하고 나서 지역에서 취직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를 대입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잘 육성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양 토박이, 촌사람 윤영덕. 어목한 시절 1991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최전선에서 싸운 투사. 더 본질적인 사회개혁을 꿈꾸며 중국과 아시아 정치를 깊게 연구한
국제 정치학자. 광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을 주도해 광주의 지역 발전에 헌신한 사회운동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집행한 행정가. 시민과 정치,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시대의 소통가. 윤영덕 국회의원을 만납니다. 음식에 뭐 함부로 음식을 비유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님이 약간 만두 같은 분이 아니신가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속이 꽉 찬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이제 하나하나 수렴하면서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꾹꾹 눌러 담으셔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하는 자세가 있으신 그런 의원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님은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저희 아빠랑 나이대가 실제로도 비슷하신데도 불구하고 저같이 젊은 세대들이랑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또 실제로도 광주 전남 의원님들 8분 중에서 제일 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좋고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 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그대로 모습 진솔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국회 14시 윤영덕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먼저 네, 네. 감사드리고. 아이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근황 좀 또 알려주시죠. 예. 이번 주에 그 새로 구성된 2기 원내대표단의 부대표로 선임이 돼서 이번 주부터 일정이 정말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네, 정말 너무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우리 의원님을 궁금해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좀 시간을 내서 짬짬 토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러시죠,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럼 가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의원님 시국인 만큼 손 소독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코로나가 여전히 아직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뭐 백신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고 또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그 정부에서 보고한 내용 이렇게 들어보니까 백신 접종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원래 목표였던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라고 하는 그 목표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도 네. 뭐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광주 동구남구 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하나, 둘, 셋. 의원님 본격적인 좀 토크에 앞서서 네네.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바로 간단한 5자 인터뷰입니다. 제가 5자 질문을 하면 무조건 5자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첫 번째입니다. 소개 좀 해줘. 처음부터 뭐 쉽지가 않네요. 5자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촌놈 윤영덕.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네네. 나의 특징은? 반듯 윤 선생. 반듯 윤 선생.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내 관심 분야?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 의미가 굉장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각오. 있는 그대로.
아, 네. 의원님의 센스에 감탄하면서. 네, 그럼 본격적으로 네.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과 관련된 좀 키워드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네. 뽑아서 저 주시죠. 앞에 것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꼽아주셨는데요. 아, 한결같은 촌놈이 나왔습니다. 네. 한결같은 촌놈. 의원님, 촌놈 출신이십니까? 그렇죠. 요새는 뭐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 지금도 이제 어머님이 사시는 곳은 도시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다니신 초등학교에 한 학년에 반이 하나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마치 영화 같아요. 좀 학창 시절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네요. 예. 당시에는 이렇게 교통수단이 그 등교 시간에 맞출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서 한 10리를 다녔었거든요. 가끔씩은 이제 그 걷는 시간이 너무 그 오래 걸리니까 어린 마음에 그 꾀병 부리고 학교에 어떻게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가 규모도 뭐 작았을 뿐만 아니라 산골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이렇게 격이 없이 이렇게 지내고 친구들과도 수업 시간에 학교 뒷산에 올라서 그 놀기도 하고 선생님과 같이 또 학교 앞에 그 개울이 있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개울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 기억 속에도 영화 같은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떤 한편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의원님께서 대학 진학을 하기 전까지 담양에서 쭉 네.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의원님에게 이 촌이라는 곳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촌은 그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또 자연 속에 이렇게 거주 공간이 마을이 있고 그런 곳이니까 아무래도 자연과 쉽게 친화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아끼고 배려하고 챙겨야 한 마을이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그런 촌에서 어떤 그 느꼈던 정서가 제가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촌에서 좀 순박하게 지내시다가 이 대학에 진학한 후로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사회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신 걸까요? 180도 바뀌었다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 뭐 악하게는 안 생겼죠. 최소한. 너무 좋으십니다, 예. 인상이. 순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대학 가서 제가 학생운동을 하고 또 총학생회장도 하고 뭐 이랬다고 저를 소개를 하면 믿지 않은 분들이 꽤 되세요. 당시만 하더라도 쇠파이퍼, 화염병 뭐 이런 것이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연상되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까 그 촌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랐던 그 고향이 서로 순박한 어떤 그 사람들이 이웃으로부터 배려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어떤 그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또 제 가정 형편도 그랬고 저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정말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분들의 그런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대학에 제가 입학한 시기가 88년도였기 때문에 87년 하면 이제 생각나시는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들. 그 6월 대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연상이 되실 텐데요.
자연스럽게 저는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아마 사시는 분들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작은 힘이나마 기회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대학 생활을 하신 이후에 또 진로를 고민하면서 공부 쪽을 택을 하셨어요. 좀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것은 저 부족함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그렇게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뭔가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기여를 해보자 이러면서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혹시 제가 이렇게 제 확신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겉멋으로 또는 당시 어떤 시대 흐름에 휩쓸려서 그렇게 운동을 했던 건 아닌지 하는 반성이 들어서 저를 좀 채워보자. 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냥 떠올랐던 게 이렇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네. 자기 바닥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중국으로 유학 가서 시간으로는 8년 시간 북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귀국을 하게 됐죠. 네, 정말 말씀처럼 8년 동안 그 긴 시간을 유학 생활을 하셨잖아요. 당시에 좀 어떠셨어요? 제가 묘하게도 97년도 7월 달에 이제 그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도 97년도 2월 달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마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97년 10월 하면 또 떠오르시는 그런 아주 잊지 못할 사건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소위 동남아시아 금융위기잖아요. IMF라고 하는. 그것이 딱 오다 보니까 그때 환율이 한 3배 이상 이렇게 그 폭등을 했던 것 같아요. 98년 한 해에만 싼 그 학비 싸고 기숙사 비싼 그런 학교를 찾아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5번이나 한 해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변두리로만 자꾸 갔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아내와 그렇게 좀 더 싼 그 학교, 기숙사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 버티고 했던 이런 것이 제가 결혼한 지도 23년째인데 네. 그 오랜 시간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정말 애틋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의원님과 좀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근로정신대 할머니입니다. 좀 다소 묵직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의원님, 근로정신대라는 이 좀 정확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로정신대는 이제 전체 명칭으로 하자면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제 일본이 그 전쟁에 집중을 하면서 전시 동원 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위 군수물자를 제작하거나 하는 그런 근로 인력, 노동 인력이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강제 동원하는 그 소녀
들로 구성된 노동 인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09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을 출범하셨습니다. 운영위원을 맡으셨어요. 이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대학 때부터 이렇게 같은 학번인데 이제 재수를 해서 들어온 그래서 저는 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기자 출신 그 형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기자 시절에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그 할머니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취재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그 취재 과정에서 일본에서 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시민단체가 할머니들이 당시 그 일본 사법부에 소위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재판에서 졌습니다. 패소를 하게 됐죠.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아니,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것조차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이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 할머니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던 게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입니다. 네. 당시 또 서명운동과 또 서명운동 호소문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뭐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초등학생인 이런 상태, 뭐 13살, 15살 이런 상태에서 그 미쓰비시 그 군용기를 제작하는 곳에 이제 일종의 거의 강제다시피 해서 이렇게 동원이 돼가지고 노동을 했는데 이제 그때 그 기업에서 일종의 연금 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걸 돌려달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됐고 일본 정부에서 그 연금을 돌려주겠다 해서 돌려준 것이 99엔이었습니다. 99엔. 그 지난 시간을 따지면 70년이 가까이 그건 지난 시간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100엔도 안 되는 그 연금이 100엔도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마음만 모아주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최소한 소송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1,000원씩이라도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어쩌냐. 그렇게 해서 소위 10만 희망 릴레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마 13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을 겁니다. 우리 광주에 있는 시민단체가 그 진행했던 그런 캠페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정말 놀랄만한 그런 어떤 결과였다고 다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8년 동안 묵묵히 좀 소임을 다해 주셨는데 혹시 할머님들 또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회는 결국 자기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연대하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시민의 힘으로 유지되고 또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우리 회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문제에 결코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 마음도 함께하고 필요하다면
실천적인 행동도 함께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회원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또 우리 할머니들 여전히 그 소송은 진행 중이고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건강하시고 그야말로 만세 부를 그 날까지 할머니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의원님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순서대로 갑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과연 지역 공공 정책 플랫폼 광주로입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겁니까? 광주로는 뭐 몇 가지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네. 우리 그 광주 시민들이 특히 광주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부심들이 있잖아요.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5.18의 도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러한 어떤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그 이끌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광주를 비롯한 우리 호남민들에게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그래서 광주로는 그러한 광주 시민들이 갖고 계시는 자부심으로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광주 그 로자가 길로 길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도 저희들이 이름을 지을 때 생각을 했는데요. 광주가 민주주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도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광주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 공공 정책 플랫폼 이것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가 사는 어떤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그 현대적인 제도는 대체적으로 공공의 일을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선출을 하거나 아니면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내 스스로 결정하고 또 그 공동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뭐 직접 참여,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 광주 광역시의 문제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그 시의 문제를 풀어가는가, 그건 많은 분들이 그동안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또는 정치인. 근데 실은 그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지금은 그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에 가면 갈수록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체의 그 문제점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그 대책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자꾸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이 공부도 해보고 또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도 같이 해보자. 이것을 한번 특히 그 광주로 같은 경우는 30, 40대 그때 그 세대들이 좀 주축이 됐었는데요.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우리 세대가 그러한 역할을 앞서서 좀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졌죠. 네. 그 많은 과정을 거치셔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또 옮기셨어요. 이때는 또 어떤 일들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뭐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당시에 절박하게 가졌던 그런 목표는 성취한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었고요. 들어가서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행정관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민정수석실에는 4개 비서관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선임 비서관실 역할을 하는 데가 민정비서관실입니다. 민정비서관실이 이제 주로 하는 역할은 소위 권력기관 관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민심청취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런 역할이어서, 저한테는 시민운동을 했던 저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해보고 싶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정부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뭐 전문가들을 만나고 또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청취하고 그걸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또 촛불 정부였기 때문에 출범하면서 그 중요했던 과제가 권력기관 개혁하고 그다음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민정수석실이 그걸 그 청와대 비서실에서 그 업무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저도 뭐 행정관으로서 그러한 권력기관 개혁과 적폐청산에 뭐 작은 기여를 했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노력과 또 열정이 느껴지는데 어느덧 마지막 키워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뽑아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마지막 키워드, 꼴찌에서 1등으로입니다. 정치계에 입문하시면서 꼴찌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 청와대 행정관에 퇴임하셨는데 출마하시기 전까지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청와대 일을 하면서 이게 선출직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제가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느꼈던 생각이, 특히 제가 이제 민심청취 분야를 담당을 했으니까요. 대통령께서 아무리 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뭐가 필요할까? 국민들의 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지지를 만들어내서 힘으로 엮어내려면 결국은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힘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도전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된 아주 핵심적인 이유인데,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의지와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윤영덕을 누가 알고 있겠어요.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지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분 한 분 저 어떤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이 전달이 되면 또 그분들이 주위 분들한테 윤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또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저는 뭐 그런 스스로에게는 그런 그 주문을 넣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제 마음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선거운동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의원님을 지지해 주셨잖아요. 어떤 이유로 의원님을 좀 선택하게 됐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초반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새로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광주에서 그런 어떤 새로운 그 변화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인물의 도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좀 기존 정치의 문법과 다른 그런 것을 느끼시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시민운동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까지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은 검증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기존에 정치해왔던 분들과 어떤 다른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바람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의 바쁜 시간 짬을 내서 해본 짬짬 토크 해봤는데요. 다음 일정도 저희 국회 24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4일) 국회의원 회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광역시의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정책 현안과 2022년 사업 예산을 협의하는 자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공무원들, 윤영덕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의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광주시 내년 예산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역 내 균형 발전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자치구 간 그 발전 정도나 또 여건들이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 정책 협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띤 분위기 속에 시작한 당정협의회.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또 큰 것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 광주의 대선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협의들이 충실하게 진행되는 그런 당정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이나 정책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등 광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한 알찬 협의의 장이었습니다. 우리 정치사의 중요한 고비에는 늘 광주, 호남이 있었죠. 이 광주와 호남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진로가 바뀌곤 했는데요. 이곳에서 시대 정신을 선도하는 광주다운 젊은 정치,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희망 정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공감 정치를 하겠다고 외친 윤영덕 의원. 그가 꿈꾸는 미래와 혁신의 대한민국을 위해 과연 그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의원님, 지금부터는 민주당 내 현안과 또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문담 레이더 시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학에서 이 10여 년간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교육의 혁신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교육 정책 중에 가장 선행이 돼야 되는 정책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우리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좀 더 이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교육은 어떻게 보면 희망의 사다리잖아요. 그리고 기회의 어떤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런 교육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뭐 가정의 경제적인 조건 또는 주거의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에도 컸던 격차들이 더더욱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중요한 게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정말 급변하고 있는 미래 사회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교육, 이것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사안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지방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 사학개혁을 비롯해서 지방대가 엄청난 위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뿐만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그야말로 대학 교육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제도적인 그 보완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제 지역구는 그 광주 동구 남구 갑입니다. 네. 이게 아마 동구 남구 갑하면 동구 남구라고 하는 구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광주에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동구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제 독립적인 그 선거구로 구성하려면 일정한 인원수가 그렇죠. 인구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구하고 인접해 있는 동구가 그 인구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남구하고 합해서 이제 갑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갑이니까 동구에 붙어 있는 남구 일부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남구가 제 지역구고요. 광주 남구는 광주의 이 남쪽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저쪽 나주, 영암, 저 목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곳이고요. 그 문화 역사적 자원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뭐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도 많죠. 예. 네, 지역구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데 우리 지역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광주도 보면 아까 5개 자치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치구 간 어떤 발전이 불균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내에서도 이제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어떤 그런 격차도 있고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만 고민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그 안에 자치구 간에 어떤 불균형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또 자치구 안에 불균형은 없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의원님께서는 참 이 시민에 대한 중요성을 참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담아왔습니다. 네, 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를 위하여 중앙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남구민들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과 같이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 더욱더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그 재정 배분의 문제도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균형 발전이나 또는 지역 내 균형 발전을 고려한 그런 것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어서 우선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적 예산을 어떻게 더 많이 확보를 할 것인지 네.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도 남구에 당장 시급히 필요한 것과 중장기적인 어떤 그 발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어쨌든 열심히 뛰어야죠. 뭐. 네, 더 열심히 뛰어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우리 시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자리를 못 찾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낮은 성적과 가정의 무관심이 그 원인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갈자리를 잃은 중하위권들을 위한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 아이들의 특성을 발굴해서 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 교육은 자꾸 지식을 쑤셔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성적을 가지고 교육의 성과를 판단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을 이렇게 줄 세우는 모두가 다 기본 인간으로서의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잠재적인 역량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끌어내서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 이것을 위한 제도적인 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고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의견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 교육을 좀 바꿔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요, 의원님을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바로 백투더 퓨처 시간입니다. 의원님, 가방 한번 보여주시죠. 예, 평소에 뭐 어떤 가방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 가방이요. 그냥 매일 메고 다니는 것이니까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근데 네. 혹시 그 계획된 일정 외에 또 급하게 막 잡힌 일정이나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그런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가방에 뭐 그런 어떤 것도 있고요. 것들을 들고 다니실까요? 뭐, 먼저 서류가 있네요. 서류 네, 같은 게 서류 있고요. 많이 있고요. 넥타이가 넥타이가 있습니다. 넥타이가 두 개나. 두 개. 예, 두 개가 지금 아니군요. 두 개 있네요. 두 개가 있군요. 네. 넥타이를 이렇게 좀 갖고 다니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아직도 좀 어색하고 좀 답답한 것이 이 넥타이를 해야 될 때입니다. 원래 평소엔 안 하셨어요? 예전에는 강의할 때도 그냥 뭐 양복도 잘 안 입었거든요. 네. 평상복 차림으로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또 예의를 갖춰야 될 그런 그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부고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 갑작스럽게 소식을 받게 되면 또 그때 필요할지 몰라서 이렇게 검정색 넥타이 네.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넥타이 필요할 때 네. 매려고 넥타이가 네. 또 두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두 개, 세 개 이렇게 보통 넣어가지고 네. 또 그다음에 책이네요. 뭐 책, 예. 요즘 읽으시는 책이실까요? 이거는 이제
90년대생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사실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가 2030 세대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이게 그 상당히 가혹한 채찍을 네. 주셨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저도 딸하고 가끔씩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세대 차이 느낍니다. 네. 당연히 꼰대 소리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대, 30대들이 어른 저희 그 같은 세대들을 보면서 꼰대라는 표현도 쓰지만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욱더 힘든 그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90년대생들이. 그런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우리 젊은 세대의 그런 이야기에 관심 갖고 좀 경청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의 가방까지 저희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민들께서 의원님에게 응원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반대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좀 응원의 노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이게 그 정치하면서 이제 당혹스러울 때가 어디 행사장을 가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행사들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행사장을 가면 꼭 노래를 시키시더라고요. 아유.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맞나요? 잊혀진데도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와, 의원님 성량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너무 좋았는데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정말 마지막으로 준비한 순서만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흰 도화지를 준비했습니다. 네네. 우리 지역 주민들 또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분들에게 4년 후에 나 윤영덕은 이런 의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다. 생각되는 문구 한번 직접 적어주시죠.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주시죠. 평범하지만 위대한 변화를 일군 정치인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우리 정치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도는 평범하지만 활동은 위대한 변화를 꿈꾸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적어주신 문구처럼 정말 위대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치인으로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24시 윤영덕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아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은 항상 그 남한테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니까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 좀 벗어 던지고 꾸밈없이 함께 하려고 했는데 네. 제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의원님의 진솔한 모습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로 파이팅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정치, 기분 좋은 변화. 윤영정 의원 파이팅! 파이팅!